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에서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법률에 따라서 진행돼야 한다 이렇게 원론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야권의 사적 채용 공세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자, 이 시각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신상범 전 새누리당 의원, 김성회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리얼미터 여론조사 하나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취임 10주차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 조사입니다. 지난 11일부터 15일 동안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 대상 조사입니다. 차이가 점점 많이 벌어집니다. 긍정적 33.4%, 부정적이다 63.3%. 그러니까 차이가 29.9%포인트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이전에 질문이 왔을 때 지지율은 뭐 의미가 없다, 신경 안 쓴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벌어지는 이유, 다시 또 모여야 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이 아마 그 말 하고 나서 굉장히 후회했을 거예요. 큰 의미 없다. 그렇게 본인 말에는 일희일비지 않게, 흔히 하는 말로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그리고 국민만 보고 뚜벅뚜벅 하면 나중에는 알아줄 것이라는 나름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대통령의 말이 중요한 거다. 오히려 이 대목을 보면 지금 빠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 예를 들어서 지금 리얼미터 조사만 하더라도 지난주하고 딱 일주일 전하고 비교해보면 잘하고 있다가 빠지고 잘못하고 있다는 또 더 빠르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대목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결국은 뭐 흔히들 하는 말로 지지율에 연동돼 있는 게 첫째는 뭐 많이 인사 문제가 있을 테고 또 하나 행태, 그러니까 뭐랄까 이미지 문제가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이제 정책이 있을 텐데 지금은 이 정부가 아무리 정책을 가지고 노력하지만 그건 지금 안 보이는 단계죠. 그러니까 뚜렷한 정책이 야당도 정책 얘기는 안 하고 인사와 행태만 가지고 좀 더 좁히면 뭐 이미지만 가지고 공격하는 거니까 취약한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럼 일시적으로 지금 반등할 수 있느냐? 내리는 흐름을 스톱시킬 수 있느냐? 물론 조금은 보니까 TK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긴장하는 분들이 다시 말하면 이러다 큰일 났다 싶은 분들이 직길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아직은 전반적으로 안 보인다. 그럼 나아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뭐 잘 알 수 없는데 분명한 사실은 제 대통령께서 뭐 이런 뭐 흔히 하는 대로 진심이라는 표현이 있죠. 진심. 또 하나 겸손이라고 했어요. 겸손. 대통령 선거 때 자기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 앞에 겸손해야 된다. 정치인들 앞에서 겸손할 필요 없지만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정치 신인생으로서 대통령 당선됐는데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 진심과 겸손이 중요하다는 말밖에는 뭐 될 수 없는 상황이네요. 긍정과 부정의 평가가 계속 이렇게 벌어지는 이유가 어떤 하나의 큰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이렇게 나온 걸까요? 이유가 없다는 데서 굉장히 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다가 혹은 이제 소고기 수입을 추진하다가 굉장히 강하게 부딪혔죠.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한미 FTA 추진하면 진영 내에서조차 반발하면서 강하게 부딪히거든요. 이런 경우엔 대통령의 진퇴를 정하면 지지율의 하락을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놓고 봤을 때 대통령께서 크게 무엇을 대단히 엄청난 잘못을 하고 계시냐 그런 것이 없고요. 그다음에 국정 운영 과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초반에 밀어붙이다 무슨 공무원 집단이나 노조 집단으로부터 반발을 받느냐라면 그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뭐 다른 것들은 다 이미 다 얘기가 나왔지만 저는 경제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물가도 안정이 안 되고 기름가도 늘라 그래도 다 2,000원 넘고 지금 굉장히 속으로 답답한데 TV를 뒤덮고 있는 것은 서해에서 뭐가 어떻게, 동해에서 뭐가 어떻게, 뭐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또 어디를 압수수색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잡아야 하는데 많이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당장 당근 사러 가서 3,000원씩 내야 되는 시민들은 화가 나는 거거든요. 민생은 어디에 가고 이 수사만 하느냐. 저분 지금 아직도 혹시 검찰총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여론들이 전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야가 또 민생 안정 특위를 구성한다고 하니까 기대는 해봐야겠는데 그래서 그런지 윤석열 대통령 지난번에는 대통령실이 출근길 문답 당분간 중지하겠다 했는데 다음 날 다시 또 시작을 했고요. 오늘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좀 변화된 점은 길이가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질문을 받는 개수와 답변의 그런 길이 그런 게 많이 짧아졌어요. 그리고 어제는 대통령 홍보수석이 직접 브리핑도 했잖아요. 대북 송환 사건에 대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약간의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좀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출근길 기자들과의 문답 이 부분은 저는 계속 하는 게 맞다. 근데 다만 지금까지 문제가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비춰졌어요. 예. 준비를 했겠죠, 물론. 뭐 그냥 나오진 않았을 텐데 정확하게 안 됐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려면은 대변인단이 이런 게 다 사전에 기획이 돼야 돼요. 기획을 하면 뭐 질문을 서로 짜고 한다는 게 아니라 예. 오늘은 나가시면 기자들의 이런 점을 물어볼 것 같습니다.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은 모범 답안 비슷하게 해서 폴더 형식으로 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자기 생각을 섞어서 좀 그래서 정제된 표현이 나와야 된다. 예. 이것은 준비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비춰가지고 손해 본 게 이 문제잖아요. 예. 저는 이거는 짧게 잘한다. 자, 그리고 또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것은 좋은 하루 대입시하고 이렇게 손 전짓하고 가는 게 네.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 대변인께서 중요한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지점을 그러니까 눈에 띄게 뭘 하나 잘못하는 건 없는데 국민들 보면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예. 마음에 안 든다 내지는 이런 점에 굉장히 그 행태적인 요소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넘어서려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지지층을 결집하고 뭔가를 스톱시키고 하락세를 스톱시키고 나아가려 그러면 뭔가 모멘텀이 필요할 텐데 이것은 할 수 없다. 첫째는 장기적인 정책 꾸준하게 가는 것.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겸손하고 진정성이 가는 방법은 우리 장기적으로 깔아놔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혁신과 잊어버린 단어. 혁신과 국민 통합을 위해서 대통령이 뭔가 노력한다는 또는 정부가 그 대목이다. 혁신과 국민 통합이라는 지금은 좀 멀어져간 단어와 가치를 다시 되찾으려는 뭔가가 나와줘야 된다. 다만 당내 상황에서 여당 당내 상황을 보면 이준석 또는 뭐 김종인으로 대표됐던 그런 요소가 사라지면서 당에서 노골적으로 권력 투쟁만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저 대목은 여권 전체에게 저는 큰 악재라고 생각해요. 오늘 출근길 문답에서는 딱 하나에 대해서만 답변을 한 건이 됐습니다. 그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헌법 법률에 따라서 진행돼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고 사적 채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냥 쓱 지나갔거든요. 근데 여기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신구 권력 충돌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정의용 전 안보실장이 어제 입장문을 좀 꽤 길게 A4 한 4장 정도의 분량으로 다 조목조목 입장을 내놨는데 대통령실이 반박을 했어요. 적극 협조해라 이렇게 조사에. 정의용 실장도 우린 거리낄 게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홍보 수석 직접 나와서 브리핑까지 했지 않습니까? 전 이게 계속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홍보 수석이 나와서 자, 우리 물가를 이렇게 잡겠습니다. 대통령께서 1, 2, 3 대책이 있으시고 유가와 관련돼서는 지금 그 정유회사들이 1, 2분기 최대 수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조처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홍보 수석이 나와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 근데 북송이거든요. 그래서 자, 가정을 해보죠. 그렇게 해서 정의용 수석도 뭐 안보실장도 구속시키고 문재인 대통령도 소환조사해서 구속시켰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 이거 이미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지나고 나서 윤석열 서울지검장 시절에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 한 1년 넘게 했거든요. 예. 부동산 가격 오르고 서민들 살기 힘들어지니까 이건 못하겠다고 정권 교체 지금 한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똑같은 행태로 반복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 구속시키고 정의용 실장을 구속시키는 것이 사회정의가 구현되는 길일지 그렇게 해서 내가 넣는 기름값이 한 푼이라도 내려갈지를 생각하면 서민들이 이 문제에 지금 관심이 없는데 대통령께서 너무 몰입을 해 계시다는 것. 그래서 홍보수석까지 나와서 다른 얘기가 아니라 계속 북송 얘기만 하는 것. 그리고 이분들 살인범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데 북으로 넘어간 2명을 대한민국 국민들을 해쳤다라는 논리로 국민들에게 설득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동의를 하실지 저는 좀 정말로 걱정입니다. 예. 통일부가 사진을 열 몇 장 공개했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누군가가 동영상으로 찍는 모습이 보였나 보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너 동영상 찍었냐? 찍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통일부가 동영상 공개한 것도 검토하겠다는 말까지 나와요. 그러면 동영상 공개되면 더 이렇게 혼란이 심해질까요? 저는 뭐 통일부가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판단 근거가 스틸 사진 10장하고 예. 그것도 모자라서 동영상이 나와서 진짜 발버둥 치는 걸 보면 뭐 생각이 달라질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예. 이런 것은 좀 뭐라 그럴까 본질을 잘못 보고 있는 거다. 다시 말하면 동영상을 저는 공개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다라고 예. 봐요. 저거는 통일부에서 잘 판단해 주길 바라고 예.
다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김 대변인께서 지금 너무 이제 과몰입했다고 하는데 민생은 민생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정도는 사실관계는 진상은 좀 규명돼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때부터 2019년 11월 7일 날 JSA 대리장이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 김유건 국회에서 김유건 실장한테 보낸 문자가 40년째 찍히면서 나왔을 때부터 저렇게 보내야 되냐는 의문은 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강제 북송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많이 가졌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검찰 수사든 뭐 국정조사든 간에 저는 사실관계는 밝혀져야 된다. 왜 밝혀져야 되느냐. 예. 그럼 첫째는 우리가 16명을 추격했을 가능성이 지금보다 높아 보여요. 그럼 범인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뭐 사실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확인 방법이 없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도 않아요. 북한 측에서 자기들 수사 자료를 우리한테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방법도 있는 거고. 그 사실 확인 우리가 자체적으로 남한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저는 사실 확인을 했어야 된다. 또 사법 절차에 대해서도 관할 건이 없다는 건데 얘도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북한에서 왜 그러냐면 북한에서 공식 요청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넘겨주겠다고 인도하겠다고 북측의 의사를 타진했다는 부분이 저는 자꾸 걸리는 거예요. 예. 북한에서 급해갖고 우리한테 범인들을 넘겨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계속했다는 것. 이 지점은 당시의 정치 상황, 남북 상황과 맞물려 해석한다면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해서 좋은 의도로 북한을 끌어내기 위해서 대화의 테이블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들을 보낸 것 아니냐. 나쁘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환심을 사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는 일환 아니었냐는 의문은 제기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국내에서 적어도 이런 절차를 안 밟고 성급하게 사흘 만에, 닷새 만에, 납포한 지 닷새 만에 보내는 것은 저는 이것은 국민 위 과정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대지해 봐야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에서 사법 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는 북한이 관련 자료를 넘겨줬을까요? 아니, 그런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이게 다시 말하면 11월 2일 날 납포하고 11월 5일 날 북한 종료하고 북한에다 넘겨보내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북한이 요청하기도 전에 직전에 그러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만약에 필요하면 내지는 북한에 요구할 수 있는 거고 북한이 먼저 마음이 급해서 우리에게 보내줄 수 있는 거다. 알겠습니다. 선은 다 있는 거예요. 수사 자료도 있고 그쪽에 정언도 있을 거라는 것은 충분히 가능했는데 이것을 우리 정부가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이 급했다고 저는 봐요. 예. 정의용 실장도 뭐 특검과 국정조사 동의한다. 근데 어떤 과정에서 기존 정부의 판단과 이번 정부의 판단 바뀐 게 없는데 이렇게 판단이 잘못됐는지 바뀌었는지 그것까지 다 조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도 국정조사 같이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특검과 국정조사 가능성은 현실화 가능성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통일부하고 해경이 입장을 새 정부 들어서 바꿨습니다. 우리가 이거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행정부처의 사실관계가 바뀔 수는 없습니다. 예. 그때 우리가 말을 못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런 걸 조작했다. 문재인 대통령 혹은 장관이 이런 자료를 감추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하면 그걸 공개를 하면서 내용이 바뀌었다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해경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 합참이 나서서 윤석열 정부의 합참입니다. 우린 2년 전에 월북 판단을 바꿀 생각이 없고 자료도 바뀐 게 없다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왜 해경이 바꿨는지 모르겠다라고 윤석열 정부의 해경 지금 합참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통일부는 마찬가지로 사진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귀순 의사가 없었던 것 같다고 말은 하는데 자, 이 사건을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16명 살해한 것은 시그널스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이 감청 자료를 통해서 이미 그 전날 파악을 했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에 대한 움직임을 포착을 하고 NL 경계 태세를 높여서 이 사람 잡은 거거든요. 추방을 시켰는데 이틀 동안 숨바꼭질하는 과정에서 그럼 결국 왜 다 체포를 했느냐. 이 사람들 이런 사정에서 몰래 남쪽으로 내려와서 또 어떤 사건을 일으킬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은 뭘 잡아서 북송을 한 게 아니라 추방한 겁니다. 원래는 그 해안 경계선에서 추방을 많이 하는데 뭐 이런 저런 과정을 거쳐서 확인을 해서 추방한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뭐 이 살인자 2명을 선물로 받고 얼마나 좋아했을지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남북 관계가 잘 풀렸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아주 사소한 일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이었는데 이런 것을 뭐 북송하는 절차에 대해서 특검이고 뭐 필요해서 한다고 하면 하겠는데 글쎄요 국민들 이거 지금 궁금해할까요? 예, 저는 계속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필요하다면 지금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것들 다 묶어서 예. 특검이 됐든 뭐가 됐든 조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이해훈 당시 국민의힘 소속의 3선 정보위원장께서 이건 난 이해를 했다라고 했던 말. 예. 그 말도 특검 과정에서 한번 그럼 수사를 다 해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저는 사실은 특검보다는 이런 형식, 이런 사건에는 국회 국정조사가 딱 맞는 거예요. 네. 맞는다 하면은 무슨 예를 들어서 있는 정책적 판단 왜 이렇게 사흘 만에 합동신문을 중단하고 다시 만에 올려보냈느냐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런 거 하라고 국정조사가 있는 건데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이거에 플러스 예를 들어서 뭐 서해 공무원 사건부터 두 개를 묶어서 하는 건 좋은데 여기다 왜 그 사적 채용, 사적 채용 이 문제를 넣는 것은 약간의 알겠습니다. 좀 어색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예. 지금 왜 정부 입장이 바뀌느냐 그런데 지금 당시에 11월 7일 날 그 JS 대장이 문자 보냈는데 뒷부분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 과정에 지금 국가정보원과 통일부의 입장 정리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통일부는 3년 전에 통일부는 이 일찍 보내는 데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했거나 내면적으로 반대했을 가능성이 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부에서 사진을 10장을 먼저 공개하고 내부에서 이런 부분에서 남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정원과 통일부의 입장 정리가 안 돼 있다는 부분이 그때 3년 전 나온 사실이. 저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서 나왔습니다만 서훈 국정원장 당시 그리고 대남 라인을 총괄했던 김영철 북한에 있는 김영철 뭐 제가 정확한 직함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라인 사이에서 뭔가 한 라인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도 압수수색을 통해서 살펴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남북 간의 고도의 심리전에서 국정원장이 했던 이 건을 들춰보겠다는 것은 저는 한미 동맹을 해친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훈과 김영철의 파트너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었는데 이들 사이에서 나눈 대화를 지금 들춰서 뭔가를 하겠다? 윤석열 정부 하기 전에 국가안보를 좀 우선시하는 정책을 꼭 좀 마음에 두고 수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 이제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3일 전에 점심 먹으면서 뭔가 풀었나? 아직 안 풀었나? 이런 느낌까지는 받았는데 어쨌든 만났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번에 행정요원 대통령 행정요원 권성동 직무대행이 내가 추천한 것이다. 뭐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더니 9급에 넣었더라. 장제원 의원이 한 최저임금보다 10만 원 정도 더 받는데 내가 미안하더라.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이렇게 사냐. 강릉 촌놈이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이 말씀이 무척 거칩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고 쭉 조목조목 길게 남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권성동 직무대행이 겸허히 수용하도록 하겠다. 당내 의원들 비판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듣도록 하겠다. 다시 뭐 이게 뭐 기분 나쁜 상황을 장제원 의원이 표출한 거에 대해서 빨리 수습을 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아니 이 두 사람이 뭐 형님 동생하고 뭐 브라더니 이런 걸 뭐 국민들이 뭐 관심 있겠어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자 문제가 된 게 9급 그 행정직원, 행정요원이라고 그러나요? 예. 대통령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된 것 아니냐는 이제 의혹이 제기되니까 권성동 의원이 나서서 그건 내가 추천한 거예요. 예. 내가 장제원 의원한테 부탁했다니까 그래서 압력도 넣었더니만 아이고 결국 7급 해줄 줄 알았는데 9급밖에 안 해줬대. 뭐 이런 압력이라는 외국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예. 압력을 선배가 후배한테 압력을 넣었다 이런 취지죠. 우리 말을 권성동 의원이 좀 이제 거칠게 하는 거예요. 거칠게 좀 더 순진하더라도 솔직해야 될까. 이게 후배한테 부탁을 넣었다. 내가 후배인 장제원 의원한테 압력을 넣었단 말이야. 뭐 이런 건데 그런 데 대해서 여기서 잘못하면 뒤집어 쓰게 생긴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무슨 압력이에요. 나고 그래서 이제 부탁받은 건 맞는데 압력은 아니다 이렇게 맞아요. 표현했습니다. 뭐 이런 건데 이게 뭐 중요한 건 그런 같지는 않고 다만 적어도 인사 과정에서 흔히들 바깥에서는 당시 장제원 비서실장이 청와대 행 인사는 많이 했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좀 드러난 것 아니냐 오히려. 근데 그게 눈에 띄어 있어요. 권성도 윤핵관이라는 권성도 의원조차도 장제원한테 부탁했다. 청와대 행정관 넣는데 이런 바 부탁했고 또 하나는 뭐니 해도 이런 거예요. 저 두 명, 그러니까 권성동, 장제원 의원이 저런 모습이 당 전체나 여권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왜? 이준석 나가고 나니까 권성동, 장제원 의원 같은 사람들이 나서서 핵심이니 하고 막 서로 이렇게 다투는 모양처럼 비춰지는 것은 분명히 좀 부담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이게 뭐 능력이 있으면 사적인 채용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너무 그 가족들이 보면 너무 엮여 있다.
관계성이 너무 밀접하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예, 권성동 의원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유모 씨 알려져 있고요. 강릉에서 뭐 그러니까 지역 유지 아닙니까? 쉽게 예. 말하면 그러면 아드님이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라면 전 뭐 그렇다면 뭐 채용하는 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분 직업은 성악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020년에도 그 아버지 회사의 감사로 취직하는 등 따로 본인이 무슨 전문 분야에서 활동을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에 갑자기 무슨 전문성이 생겨서 캠프에 들어가서 대단한 일을 하고 이 대통령실까지 취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이제 캠프에서 대통령실 가는 과정 2017년, 12년 많이 이렇게 지켜보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들어가는 게 정말 1000명에서 1명 될까 말까 이런 그림인데 이거 이렇게 쉽게 됐는데 무슨 9급이라서 최저임금 10만 원 이상 이런 말씀 권성동은 굉장히 불편한 게 이분 경제적으로 사정이 되게 좋으신 분이라 본인 예. 명의로 해서 대통령 우리 윤석열 캠프에 1000만 원 후원금도 낸 분이에요. 예. 이런 사람을 데리고 무슨 돈이 어쩌고 이 뭐 최저임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면서까지 그냥 잘못했다고 한마디 하면 될 것을 이렇게 해서 사람들 속을 긁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소식 들어온 게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 지금 하청 노조가 파업하고 있는데 지금 파업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좀 강한 언급을 한 것 같아요.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되고 산업 현장에서의 불법적인 행위는 종식돼야 한다 이렇게 강한 표현을 윤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예. 저는 이제 다 인정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정치 현실을 저는 뭐 현실 정치를 했던 사람이니까 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아시는 대로 처음에는 작은 캠프에서 시작할 때 친한 사람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의 추천한 사람 이렇게 해서 소규모 몇 사람을 해서 이른바 캠프가 출범하고 또 경선, 당내 경선에서 이기면 당원들이 붙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선대본부가 구성되는 건데 예. 또 청와대라는 것은 아시는 대로 뭐 의공널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널 공무를 하던 분들, 부처에서 파견한 엘리트들, 에이스들이 모여 있는 거고 네. 그 빈틈에 사이사이에 이른바 의공들, 예. 어쩌다 공무원 어쩌다 된 분들 공무원. 예. 이런 이게 흔히 하는 말로 특채예요, 특채. 공개 채용이 아니라 특채 됐는데 이게 저는 김 대변인 캠프에 자주 계셔 보셨습니다만은 돈을 줍니까? 뭘 줍니까? 정치자금법상 다 무보수예요. 자원봉사. 뭐 하나 보고 하느냐?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다음에 대통령 되면 청와대를 가든지 자리 하나 차지하는 게 집안의 사람이고 자기의 살 길이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그 정도 현실은 또 감안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또 지금 공정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요. 그런 숫자가 얘기를 적냐 했고. 마냐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문제적이지 정면으로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적 추천 내지 사적 채용이라는 표현으로 그래도 넘어가는 예, 대통령실에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삼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너무 많은 건 알겠습니다. 예, 불리합니다. 이준석 대표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을 계속 종횡무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당원들과 뭐 식사하면서 담소 나누는 사진도 올렸고요. 또 다음은 강원도를 갈 거다 이렇게 동선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먼저 여쭤볼까요? 이게 지금 징계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그런 입장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경찰 수사 결과일 텐데 거기에 대해서 떳떳하다 차기 전당대회에 도전하겠다라는 의도까지 간 건 너무 멀게 나간 걸까요? 당대표 선거운동 하는 거죠. 다음번 네. 당대표 선거운동 하는 것이고 나는 이렇게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선언이기도 하고요. 경찰 수사는 별도인데 예. 경찰 수사는 피해갈 수 없고요.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 않습니까? 엄정하게 수사가 집행이 될 것이고 죄가 있다면 그에 걸맞은 벌을 받고 정계에서 뭐 거의 퇴출되는 식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만에 하나 무혐의가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쌓아놓은 이 인맥들로 다시 큰 일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정치인이 현장의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일이 없다는 점에선 이준석 대표가 길이 없는 가운데선 가장 바른 길을 찾아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 내용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얘기를 안 했어가지고요. 예.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출마하겠다. 다 바꾸고 이기는 민주당 만들겠다. 민주당 이름만 빼고 다 바꾸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동안에 나오는 게 맞느니 안 맞느니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출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통령 선거에 치고 지방 선거에서도 졌지만 그 책임지는 길은 내가 대표가 돼서 당을 바꾸는 거다. 예. 당을 혁신하는 게 바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길이다라고 그런 논리죠. 그러니까 예. 이것은 뭐 평가는 뭐 당원들이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 첫째는 이게 대표가 된다 치고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니까 네. 대표가 되고 나서 지방 선거와 대선과 지방 선거는
왜 졌습니까? 혹시 그 백세 한번 만들 때 자기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지 답을 어떻게 될지가 좀 문제가 되는 거. 또한 현실적인 문제는 예.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 5가지가 됐잖아요. 뭐 백현동 대장동이니 뭐 FC니 변호사비 대납이니 또한 도지사 업무 추진비 사적 유용호이니 이것을 그 정치적인 압박 내지는 정치 보복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고 예. 정당한 수사로도 볼 수 있는 근거가 좀 있단 말이에요. 이 대목을 넘어갈 수 있을까? 특히나 9월 달 되면 아시는 대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거예요. 예. 또 시행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검찰에서는 8월 말까지는 엄청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잖아요. 경찰, 검찰 모두. 근데 대표 되고 나서 내지는 그렇게 돼서 만약에 기소가 되면 예. 온 모든 책임과 부담은 당이 짊어져야 되고 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검찰 수사가 들어오면 반대 운동해야 되고 당원 집회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 부담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까지 계산하고 할까? 저는 의문이 들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대명으로 쭉 가서 그냥 싱겁게 대표가 그냥 바로 될 것인지 아니면 97그룹 출마가 단일화를 만들어서 잘 어느 정도 비등비등하게 갈 것인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출마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고 어떤 변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그 볼거리 뭐가 있을까요? 포인트가요? 뭐 좀 싱겁게 끝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재명 의원의 자기와의 싸움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내 팔 내 다리를 어떻게 자를 것인가를 국민들 앞에 보여주는 것, 얼마큼 혁신할 수 있을지를 공개할 수 있을지에 따라서 지지율은 달라지겠지만 예.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지금 반 이재명이라는 것을 넘어서는 구호를 97그룹이 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 길이 더 매력적이겠다는 생각을 못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런 예. 점에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든 독주를 할 것으로 보고 최고위원 선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이건 또 국민들의 관심이 크지 않아서요. 선거는 전반적으로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럼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만약에 된다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를 FGI라고 해서 심층 면접 조사를 해봐도 이재명에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당대표는 이재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만큼 지금 당내에서 정치 주요 세력으로는 이재명 의원밖에 없기 때문에 예.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얼마나 혁신할지를 보여주는 것에 따라서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겠습니다. 8월 28일 날 당대표가 새로 선출이 됩니다. 여기까지 얘기 나눌까요? 예.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김성회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